남해안의 작은 섬 늑도. 이곳에선 얼마 전 놀랄만한 발굴이 있었다. 늑도에서 발굴된 국제적 성격의 유물들은 이 작은 섬에서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고 그 범위 또한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늑도는 고대 동아시아인들의 국제 무역항이었다. 자, 우리나라 남해안을 보시죠. 이 우리나라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 특히 수심이나 그 폭이 변화무쌍해서 항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남해안에서 동서로 중간쯤 가다 보면은 고흥반도, 여수반도, 남해도, 창선도 이런 여러 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선도와 이 사천 사이에 늑도라는 아주 적은 섬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섬입니다. 웬만큼 자세한 지도 아니면 표시도 되지 않는 그런 섬입니다. 이 섬에서 무려 2000년 전에 유물과 유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늑도에서 발굴된 무덤자리입니다. 이 무덤자리에서는 수많은 인골들이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발굴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죠. 이 늑도에서 발굴된 이 인골들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보시는 이 인골은 이 누워있는 모습이 두 손을 머리에 베고 마치 잠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외에도 이 늑도에서 발굴된 인골들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아주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늑도에서 발굴된 30여 개의 무덤에서는 인골이 빠짐없이 출토됐다. 인골들은 현재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2000년) 전 늑도의 주인이었던 인골들에서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매우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것이다. 지금의 현대 연령으로 말하면 상당히 젊은 연령에 해당하는 주로가 10대 후반에 해당하는 시기에서 20대 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런 것이 젊은 사람이 젊은 시기에 죽었다기보다는 당시의 그 생존 연령이 오히려 지금 사회와는 다르게 짧은 연령에서 생존했던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골들은 2000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바로 몇 년 전에 죽은 것처럼 생생하다. 인골이 이처럼 잘 보존된 경우는 흔치 않다. 늑도의 인골이 이처럼 훼손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인골이 출토된 곳은 주거 지역의 무덤터와 폐총 지역. 상태가 가장 좋은 것은 4m 깊이의 폐총 가장 아래쪽에서 발견된 것이다. 매장되어서 썩을 당시에 대체적으로 산성의 토양에서는 몸에서 나오는 산과 같이 전체의 뼈를 갖다 빨리 삭게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것에 비해서 이 폐총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조개 껍데기, 즉 폐각의 알칼리 성분은 산성 토양을 중화시켜 인골의 부식을 막을 뿐 아니라 오히려 뼈가 더 단단해지게 한다. 덕분에 늑도의 인골은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시신을 땅에 묻은 토광묘와 토기에 안치한 옹관묘의 무덤 방식으로 볼 때 늑도의 무덤은 2000년 전 철기시대에 조성된 것이다. 이들 무덤에서 주목할 것은 시신을 눕힌 방법이다. 70년대 김해 예안리에서는 4세기 무렵의 고분이 발굴됐다.
이곳의 인골은 한결같이 똑바로 누운 이른바 신전장으로 이 무렵엔 이미 신전장이 보편화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한리보다 500년 앞선 시기의 늑도 인골들은 시신을 눕힌 방법이 매우 다르다. 바로 이 사지골, 즉 늑도의 인골 중에는 시신을 옆으로 눕히고 양팔과 다리를 꺾어 마치 잠잘 때의 모습을 한 것이 있다. 하나의 굴장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몸을 구부렸다는 뜻으로 굴장이라고 부른다. 다소곳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것 같은, 팔을 모아서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서 처음에 노출되었고, 인골이 검출되었고, 그 다음에 다리도 이렇게 구부려서 양 다리를 이렇게 모아서 구부리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며, 또 이것을 바로 굴장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굴장으로서 굴장의 형태도 다양해서 팔다리를 모두 구부린 것이나 팔만 구부린 것, 혹은 구부린 관절 아래에 돌을 받친 것 등 다양한 모습이 보인다. 고대인들이 이렇게 주군이의 몸을 구부린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서 몸을 웅크린다 하는 의미에서의 굴장, 또는 사람이 태어날 때의 모습, 즉 부모에게서부터 웅크리고서 태어나는 그런 형태로서 원래의 자연으로 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의미에서의 굴장,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일찍부터 굴장이 발견됐다. 가장 이른 것은 우리의 신석기에 해당하는 조몽시대. 여기서 늑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묘제의 특징이 늑도가 가지는 지역성을 오히려 잘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지고,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문 형태로서 굴장의 특징이 늑도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와 같은 굴장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가까운 일본과의 관계를 물론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늑도의 인골에서는 또 다른 특징이 보인다. 일부러 치아를 빼는 발치 풍습의 흔적이다. 생리를 뽑고 난 뒤에는 이렇게 치아의 간격이 메워져 보통의 인골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일본에선 흔히 발견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풍습은 일본에만 존재한 게 아니었다. 대만에선 최근까지도 발치 풍습이 남아 있었으며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엔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굴장 외에도 늑도의 인골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출토됐다. 시신을 엎어서 묻은 복장, 그냥 갖다 내다 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더욱이 여기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게 묘강선을 가진 가운데서 이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다음 그것이 뭐 보통 시체를 그냥 일부 방치하다든가 폐기한다든가 하는 뜻의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장례적인 그런 절차가 수반됐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오히려 현재로서는 복장이다. 다만 왜 엎어서 넣었을까 하는 그 점은 지금으로서도 더욱이 인류학에서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골의 위쪽에 개의 뼈가 함께 출토된 무덤도 있다. 뼈가 모두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인 것으로 보아 식용이라기보단 사람과 함께 묻힌 부장으로 해석된다. 늑도의 인골은 오늘날의 매장법이 신전장으로 단일화되기 이전 훨씬 다양한 매장법과 풍습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전장, 굴장, 복장.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 시신을 눕히는 형태도 아주 다양합니다. 이 여러 가지 문화 중에서 이 끈질기게 전통을 고집하는 게 바로 장례 풍습이죠. 그런데 이런 장례 풍습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늑도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늑도에서 이 칩터가 발굴된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하얀 선들은 집자리나 묘자리를 표시한 그런 선들인데 어느 쪽을 보면은 이 하얀 선들이 수도 없이 어지럽게 중복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많게는 10번까지도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의 형태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늑도에서는 거의 전 지역에서 유물과 유적이 발굴됐다. 이 중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건 집자리다. 저희가 조사한 그 집자리가 100여 기, 그 다음에 부산대학에서 조사한 집자리 50여 기, 합쳐서 150여 기가 조사되었습니다. 집자리 한 동의 가족 구성원을 5명으로 추정한다면 대략 이 당시 인구가 벌써 이 좁은 지역 안에서만, 굉장히 좁은 지역만 발굴했는데 600~700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인구가 과밀하고 밀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하면서 여기 밑에 있는 이거 소토의 범위로 봤어도 늑도의 주거지는 원형과 사각형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50cm 내외로 땅을 파고 기둥을 세웠으며 가장자리엔 두께 10cm 정도로 황토를 발라 벽을 삼았다. 안쪽 부분에 일부 주거지에선 벽체를 따라 널쩍한 돌을 세운 시설이 발견됐다. 이것은 무슨 용도일까? 이 부분을 그 부뚜막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뚜막 부분으로 보고 있고, 여기 지금 납작한 부분 있죠. 평평한 부분은 어떤 그 선반, 즉 뭐 식기라든가 이런 걸 갖다 얹어둘 수 있는 대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쪽에는 그 화구라고 해가지고 원래 불을 떼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구에 원래 숱이 2cm 정도 두께로 그 균일하게 깔려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거한 상태이며 일부 그 목탄 팬들이 남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지각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비용 토기, 즉 치사용 토기들이 있다면 그 당시엔 토기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고 구이에 뭐 시루를 얹는다거나 밥을 쪄서 먹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그 불길이 이렇게 닿으니까 그 토기에 대한 받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여기서 남은 화구와 선반, 지각 등은 지금의 부뚜막과 같은 시설이다. 이 부뚜막 뒤에는 판석을 길게 세워놓고 판석 위로는 황토를 덮어 마감을 했다. 늑도의 일부 주거지에서 발견된 이 시설은 원시적인 형태의 온돌이다. 원형 주거지에서 이와 같은 구들이 나온 것은 유래가 처음이다 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구들의 그 문화는 결국 우리나라 주거 문화에서 북방계 문화에 속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온돌 문화가 처음 보이는 것은 기원전 3세기경 북한 지역에서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그것보다 약 300년 후의 온돌이 미사리와 수원 유적에서 발견됐다. 따라서 늑도의 온돌은 남한 지역에선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선진적인 북방문물과의 접촉이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온돌 시설이 발굴된 집자리를 토대로 고대 늑도의 주거지를 복원해 보기로 했다. 늑도 주거지에서 기둥으로 사용한 것은 주로 참나무나 상수리나무. 집안 네모서리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넓지지? 판석을 가장자리엔 판석을 두른 뒤 황토를 덮어 아궁이와 구들을 놓았다. 늑도의 고대인들은 이런 모습의 원형 또는 사각형 움막에서
살았을 것이다. 방 안엔 화덕과 구두를 놓아 난방을 하고 집 밖으로 굴뚝을 내 연기가 빠지도록 했으며 4개 혹은 6개의 기둥을 세워 지붕을 받치고 내부에는 칸막이를 세워 방의 용도를 구분했다. 늑도의 고대인들은 당시 남부지방에선 가장 따뜻하고 정갈한 집에서 살았을 것이다. 또 다른 집자리에선 주거지의 경계선이 여러 겹으로 겹쳐 나타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신선을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유구들이 이 주거지를 깨고 침범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주거지가 먼저 되어 있었는데 이 주거지의 바닥면을 깨고 후대에 들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주 복잡한데 대략 이 주거지하고 합쳐가지고 한 10개 정도의 유구가 어떤 중복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대의 늑도인들은 집을 넓히거나 혹은 주거지 터를 조금씩 옮겨가며 자주 집을 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늑도인들의 생활이 매우 활동적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늑도 주거지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흔적이 있다. 지름이 30-40cm의 대형 기둥구멍이 발견된 것이다. 기둥 사이의 거리는 각각 3m 80cm. 자로 잰 듯 정확히 사각형을 갖추고 있다. 이곳엔 어떤 집이 세워져 있었던 것일까? 지금 현재 이 유적은 용도를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상가옥으로도 하나 추정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공물을 수장했던 창고용으로 사용했든지, 아니면 포구하고 가까이 위치해서 멀리를 내다보는 고상형의 망루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습기가 많은 아열대 기후에서는 일찍부터 바닥을 높인 고상가옥이 나타난다. 이 고상가옥은 남방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소한 150가구, 700여 명의 인구가 살았던 2000년 전 늑도. 이곳은 남방계와 북방계의 주거시설이 고루 갖춰진 땅이었다. 다양한 매장 방식, 다양한 주거 문화. 늑도에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보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늑도에서 출토된 옛날 동전인데요. 이 동전을 한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아주 이 동그란 모양의 그런 동전인데요. 이 가운데는 네모난 모양으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반양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전한 때 쓰여졌던 반양전이라는 화폐입니다. 바로 이 반양전에 늑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배총은 당시 사람들이 조개 껍질을 내버리면서 만들어진 쓰레기장이지만 우리에겐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유물의 보고다. 늑도의 폐총에서는 엄청난 양의 토기 조각과 짐승의 뼈가 출토됐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끈 것은 화폐. 이것은 중국의 화폐로 밝혀졌다. 취재팀은 화폐가 만들어진 정확한 연대를 알아보기로 했다. 이곳에 전시된 중국 화폐의 사용 연대는 기원전 18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초기 형태의 화폐는 농기구나 칼의 모양을 본뜬 포전과 도전. 늑도에서 발견된 화폐는 반양전으로 한무제 5년, 즉 기원전 175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175년 전에 만들어진 반량전. 반량화가 처음 나온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중국 화폐론 가장 오래된 것이다. 여기는 녹도에서 발견된 BC 175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사수 반량화가 되겠습니다. 반량전은 중국 전국 시대에서 전환 전기 단계 중국에서 사용된 화폐로서 당시 이 물물 교환에서 화폐 경제로 발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늑도 유적에서는 1998년도에 1점이 출토되었고 2000년도인 금년에도 1점이 출토되었습니다. 늑도에서 중국 화폐가 발견된 것은 당시 늑도가 교역의 거점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최소한도로 전환 시기에 우리 남해안 지역, 특히 늑도, 그 다음에 일본 구주 지방을 연결하는 하나의 그 문화의 루트랄까, 통교의 루트가 하나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역 활동의 증거는 화폐 출토지의 분포에서도 나타난다. 한반도 남해안에서 일본 큐슈의 북쪽 지역까지 교역이 활발했던 곳에선 어김없이 중국 화폐가 발견됐다. 늑도에서의 교역 활동을 입증하는 또 다른 유물은 바로 토기들이다. 늑도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에 90% 이상을 차지하는 토기. 이 토기를 통해서도 유적 형성 당시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데 세세한 작업을 통해 복원된 토기들은 입구에 띠를 두른 점토대 토기로 밝혀졌다. 한반도 청동기부터 나타나는 토기다. 그런데 이 중에 색다른 것이 눈에 띈다. 크기와 색깔, 모양에서 한식 토기와 현저하게 다른 이것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낭낭토기다. 낭낭토기는 색깔이 해청색 토기입니다. 해청색 연질 토기로서 구연부가 이것은 그 수평 구연에 이것이 기역자로 꺾여서 있습니다. 낭낭토기는 한반도에선 극히 드물게 발견되는 것으로 2000년 전에도 상당한 가치를 지닌 교역품이었다. 이와 같은 늑도에서 낭낭토기가 출토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반량전이 출토되었다는 의미하고도 상호 관련이 있고 이와 같은 낭낭계 토기는 일본 지역에도 간혹 출토되고 있습니다. 낭낭토기 외에도 복원 작업을 마친 토기들 속에서는 몇 개의 이형 토기가 더 발견된다. 바로 일본의 야요이게 토기다. 이 야요이 토기는 요 대상구연이라고 해서 자루 형태를 구연부가 자루 형태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표면에 단도 지금 붉은 칠이 되어 있는 것이 이 특징입니다. 당시 한식 토기는 일본의 토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무문 토기는 이와 같이 구연부가 점토대를 이렇게 감아 가지고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야요이 토기와 한국의 무문 토기는 이와 같이 늑도에서 이런 기행이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한식 토기에 비해 출토량이 적고 아직까지 완형 그대로 발견된 것은 없지만 야요이 토기는 표면에 돌출 무늬가 있고 굴곡이 부드러워 한식 토기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특히 늑도에서 발견된 토기는 기원전 2세기부터 4세기까지 지속된 야요이 시대 중 초기 양식에 속하는 것이다.
늑도 유적이 형성된 건 역시 기원전 2세기부터. 한반도 남해안 지역에서 발견되는 야요이 토기의 출토지를 살펴보면 늑도 유적 초기부터 일본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늑도는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한 중심지였던 것이다. 아마 늑도에서 나오는 이 야요시 토기는 북부구에서 직접 만드는 것 또는 이제 완전히 일본 제품이 있는 반면에 또는 그것을 모방해가지고 한반도 그 남부 특히 늑도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만든 토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의 일부가 뭔가의 목적 때문에 늑도에 체제를 했다. 그 다음에 그 토기 중에 일본에서 만든 야요이식 토기뿐만 있는 게 아니고 늑도나 늑도 부근에서 만든 야요이식 토기 있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그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를 했다. 그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남해안 끝에 작은 섬에서 나온 유물이 정말 대단합니다. 일본의 야요이 토기, 중국의 낭랑 토기, 반양전, 동아시아 3국의 문물이 집중 출토된 이 늑도는 그야말로 국제 교역이 활발했던 경제 특구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주거와 이 매장의 방식이 다양했던 그 이유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늑도에는 중국과 일본의 상인들이 드나들었을 테고 그들은 물때를 기다린다거나 또는 다른 나라 상인들을 기다리면서 뭐 몇 날 며칠씩 묵어가기도 했을 텐데요. 아마 요즘의 국제무역항의 풍경과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당시의 한반도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한에서 이 낭랑을 설치한 것은 바로 이 평양 일대입니다. 당시 이 한반도는 이 한강 이남으로 70여 개의 소국이 삼한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고 또 일본의 그 초기 야요이 문화가 활발했던 것은 바로 이 북구주 지역입니다. 중국 한에서 낭랑을 걸쳐서 해안선을 따라 쭉 이 북구주 지역까지 연결을 해보면 그 가는 길목에 늑도가 있습니다. 자, 이 중국 측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낭랑군에서 이 해안을 따라서 쭉 남쪽으로 가다가 다시 거기서 동쪽으로 가면 구야 한국이 나온다. 근데 거기까지의 거리가 7,000여리. 그리고 거기서 1,000리를 더 가면 대마도가 나온다. 이것이 일본까지 가는 그 길의 얘기를 언급한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이 기록을 보면 중국에서 일본까지 가는 그 길의 섬과 나라 이름이 계속 열거가 돼 있는데 요즘 말로 치자면 그것은 결국 중국에서 일본까지 가는 항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7,000리니 1,000리니 하는 그 거리까지 언급해 놓은 것으로 봤을 때 그저 단순한 상상만으로 지어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고대인들이 과연 이런 항로를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늑도에 있습니다. 남해안에서는요. 동국대학교의 윤명철 교수는 한일 간의 고대 항로를 추적하기 위해 뗏목 항해를 시도한 적이 이 있다. 지역에는 약 70여 개의 소국들이 있습니다. 실험의 목적은 아무런 동력 없이 조류에만 의지하던 고대 항해술로 과연 일본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실험 결과 연안을 따라 중간 기착지를 확보하기만 하면 한일 간의 항해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다. 삼국지 위지 동의 전에 외국의 사신이 대방군과 삼한 지역의 여러 국가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것과 외국의 가장 남쪽 끝에 있는 외노국에서도 중국의 사신을 보내 수시로 조공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2000년 전 한반도 주변엔 이미 교역선이 드나드는 국제 항로가 존재했던 것이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선사시대나 고대에는 일상적으로 루트를 육로가 아니라 수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육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양을 운반할 수도 없고, 그리고 늘 적대국의 감시와 방해를 받아가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수로를 활용할 경우에는 단시간에 많은 거리를, 먼 거리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또 많은 물자를 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늘 먼 거리를 항해한다 하더라도 적대국의 간섭이라든가 방해를 피해서 충분히 교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선사시대나 고대에는 육로보다는 수로 또는 해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해로는 고속도로였었죠. 늑도를 둘러싼 해상 루트는 해남 군공리 유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군공리 유물들이 소장된 광주박물관. 해남 군공리의 유물은 기원전 1세기에서 3세기, 늑도와 비슷한 시기에 사용된 것이다. 군공리에서도 중국 화폐의 화천 등 교역을 입증하는 유물들이 많이 출토됐다. 해남 군공리 폐총에서 보이는 유물 중에는 중국과의 해상 교류를 보여줄 수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 신나라의 화폐인 이 화천이라든지 또 중국에서 유행했던 이 복골이 이 해남 군공리에서 발견됐고요. 또 그 외에도 토기를 제작하는 기술, 즉 탄알문 토기가 나타난다든지 해전대를 썼다든지 그런 요소들이 이 중국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요소들이 이 해상을 통해서 중국에서부터 유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고 요건 이제 이때도 총알이 모두 이제 군공리 폐총은 경작지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그런 거라든가 이런 그런데 석기로 다 쓰니까요. 해안선에 가까운 곳에 자리 잡기 마련인 폐총이 해남 군공리에선 어떻게 경작지 한가운데에 형성된 것일까? 당시 이제 요즘 것도 다 같잖아요. 어머, 요건 이제 뭐 굴껍질이라든가. 이유는 해안선의 변화에 있다. 2000년 전 해남의 앞바다는 지금보다 수심이 높아 군공리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것이다. 한 지역과 요 지역이 바로 직접 통로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물물 교환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것인데요. 그런 입증한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무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장신구들입니다. 특히 그것도 여성용 장신구들이에요. 그 멋을 비르는 기아문이 잘 새겨진 박례품이에요. 요즘 말하면 이제 박례품. 우리 여기서 만든 거 아니에요. 중국 것을 수입을 해서 이제 여자들이 몸치장을 했는데 무슨 이제 뒤꽃이라든가 머리핀 요새 말하는 그런 거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이 세력들이 사치품도 수입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그러한 세력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교역되던 물자가 출토되는 지역을 연결해 보면 한반도 해안을 따라 일정한 항로를 그린다. 한반도의 해상 네트워크이다. 이 해상 네트워크상에 늑도가 있었고 그 결과 늑도에 거주민 외에도 중국과 일본 사람들이 드나들게 된 것이다. 늑도엔 외국 상인들의 출입을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적이 있다. 바로 제사 유적이다. 지낸 흔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제사용을 많이. 이곳은 제사 유적으로서 늑도 폐총 형성 단계로부터 조선 시대까지 사용된 것으로서 최근에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기줄이 채워져 있고 조선시대 백자 후기 백자로 생각되는 이와 같은 제기들도 주변에서 수습되는 것을 보면은 이 유적이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제사 유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항로상의 제사 유적은 교역 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다. 부안의 중막동 제사 유적지. 이곳은 조선시대까지도 바다에 제사를 지내는 사당으로 쓰였다. 중막동 유적에선 많은 토기들과 당시 제사의식을 엿볼 수 있는 갖가지 동물 모양의 토제품이 발견됐다. 이 유물들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외국계 물품이다. 이 지역 자체가 어떤 교역을 하는 루트상의 한 지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지점에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가야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제사를 지내고 특히 해상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그런 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배들이 항해할 때 저 바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기나긴 항해를 앞두고 중국과 일본의 상인들은 이곳에서 좀 더 특별한 의식을 치렀을 것이다. 늑도는 남해안의 대표적인 제사 유적지였다. 과거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어지는 교통로, 그리고 중국의 중부와 강남 지방에서 한반도로 온 사이에 걸치는 교통로, 이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역 오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잠시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항해 안전이라든가 교역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하게 의식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죠. 서해에 중막동이 있었다면 해상 루트를 드나들던 상인들의 안전을 빌기 위해 남해안엔 늑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 배에다 이런 교육품들을 가득 싣고 이 바다를 넘나들면서 이 대륙을 드나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교역이 되던 그런 교육품들은 주로 위신제, 그러니까 지배계층에 쓰이던 그런 사치품들이었습니다. 청동 거울, 청동 솥 등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은 늑도에서 출토된 아주 적은 그런 소도자입니다. 이 사슴뿔을 손잡이로 해서 그 끝에다가 이 철날을 끼워서 만든 아주 작은 칼입니다. 2000년 전 그 시기는 이제 막 철기 문화가 유입되던 그런 때입니다. 이 정도의 철 제품이라면 청동 거울이나 청동 손만큼 아주 귀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교역선이 드나들던 무역항이라고 하더라도 늑도에서 이런 철 제품이 출토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이 소도자는 한반도 남해안에서 발견된 철 제품 중에선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철 제품이 늑도에서 나오게 된 걸까요? 청동기를 쓰던 고대인들에게 있어 철기는 매우 귀한 도구였다. 그런데 늑도에서 출토된 철 제품은 대부분 소도자와 같은 생활용품이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이 녹각제 소도자는 아주 이 시대에 있어서는 드문 것으로서 철기가 처음 여기에 출현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슴뿔에다가 이 철칼을 여기에서 끼워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도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조개를 딸 때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철 제품의 가장 초기 형태인 녹각제 소도자. 이것은 남부 지역에서 발견된 철 제품으론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외에도 도끼의 날로 쓰거나 철 제품의 소재로 통용되던 판상 철부가 발견됐다. 한반도에 철기 문화가 유입된 시기는 대략 기원전 3세기 전후로 추정된다. 고분의 부장품으로 쓰일 만큼 철이 귀했던 시기, 늑도에선 이미 생활 철 제품이 등장한 것이다. 창원 다오리 유적, 대구 팔달동
경상 임당 유적 등 기원전 2세기를 전후한 또는 1세기 중반, 기원전 1세기 중반의 철기 유물들이 이제 출토되기 시작합니다. 예, 늑도의 경우는 물론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이지만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적들은 모두 분묘에서 출토되는 유적들이 때 반해서 그 시기의 그 일상생활 유적에서 이런 철기가 출토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부장의 목적을 위한 어떤 의례적인 철기의 사용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직접 그 철기를 사용하고 또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유적입니다. 교역이 활발했던 늑도는 남부 지역과 거의 동시에 철기 문화를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철의 원료는 어디서 구했을까? 이 늑도에서는 그 철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 배후 세력인 남해안 일대는 철 생산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해 지역이라든지 창원 지역, 그리고 또 멀리는 경주, 대구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철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철이 그대로 이 늑도에까지 전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늑도에 철을 공급했을 만한 철 생산지를 찾아보기로 했다. 대규모 철 생산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상남도 하만. 주위 일대 전부 다 철살 때 나오는 슬랙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약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0,000평 정도가 막 이렇게 다 슬랙으로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철 생산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지금 여기도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슬래그들입니다. 이곳엔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즉 슬래그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게 이제 유출제라 그러는데 이곳의 슬래그는 철광석을 녹일 때 가장 위에 떠오르는 것과 용광로 벽에 붙은 찌꺼기가 분명히 구분된다. 당시의 제철 제련이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당한 기술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벽체에 이제 슬래그가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철광석에서 직접 철을 뽑아내는 철 생산을 하던 곳이 이곳 하반뿐만 아니라 남해안 일대에 인근하는 고성, 산청, 그리고 창원, 밀양, 김해, 뭐 이들 남해안을 따라서 이러한 그 대규모의 그 재련 단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곧 여기서 생산된 우수한 철을 뭐 가까운 그 해상 루트를 통해서 일본이나 어떤 다른 지역에 수출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래 본다면은 이 늑도라는 지역과 그 뒤에 그 배후하고 있는 이 경상도 일대의 남해안 일대의 이런 재련 유적들이 직접적인 오래전부터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해안의 철 생산 규모는 자체 공급을 하고도 남을 정도였으며 재련 기술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중국의 기록엔 이곳의 철이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말해주는 부분이 있다. 지금의 경상남도 지역인 변진에서 철을 화폐처럼 쓰고 일본은 물론 낙랑과 대방에서도 이곳의 철을 사갔다는 것이다. 당시 낙랑과 대방에서는 철의 수요가 많았다.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던 낙랑과 대방은 위험한 육로 대신 해로를 택해 안전한 운송을 확보했을 것이다. 또한 제철 기술을 가지지 못한 일본에게 변진은 최상의 철 공급처였다. 일본에서는 그때 철이라든지 철 생산 기술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철을 전적으로 변진의 철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간 거주한 것은 이쪽 편 늑도를 중심으로 해서 변진의 철을 입수하기 위한 안정적으로 입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장기간 체제한 것 같습니다. 해상교 동네에 위치하면서 양질의 철 생산지를 배후에 둔 늑도. 늑도는 경상남도 일대의 철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수출 창구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늑도는 육지의 문물, 특히 이 철 제품을 모아두었다가 해상으로 연결하는 물류센터이자 이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일본을 잇는 그런 중개 무역지입니다.
그리고 육지 쪽에서 바라봐도 이 늑도는 교통의 요지에 있습니다. 이 늑도에서 가장 가까운 내륙이 바로 사천입니다. 자, 이 사천으로 들어서면은 한쪽으로는 섬진강이 흐르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남강이 흐르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낙동강의 줄기가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천은 해상과 육로를 잇는 그런 사통팔달의 아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늑도는 이 사천으로 들어가는 바로 관문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누구나가 이 늑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까지 늑도 어디에서도 이 지배계층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고분이나 또는 고급 유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늑도의 교역권을 쥐고 그 막대한 이익을 챙기던 그 지배 세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늑도의 교역을 주도한 세력은 어디에 누구였을까? 당시의 경제력으로 봤을 때 교역을 담당할 수 있으려면 벼농사 기술을 가진 이른바 잉여 생산이 가능한 세력이어야 한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늑도의 생활 터전은 바다. 늑도는 지금까지도 논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키우면은 요 풀이 새서 요 소먹는 풀이 새 갖고 그 소가 이제 키우면 죽을 빈께나 여기서는 못 넣지. 아, 그럼 밭농사만 네, 하세요? 밭농사. 저는 나랑 농사는 없고. 그러나 늑도에선 쌀을 주식으로 했던 흔적이 보인다. 곡식을 찌는 시루와 탄화미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늑도의 교역을 주도한 세력은 주변의 육지에서 벼농사를 짓던 이들이 아닐까? 늑도 유적은 유적 자체의 성격으로 봐서 어떤 생산 시설을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늑도 유적을 유지를 하려면 대규모의 그 식량 조달이 있어야 됩니다. 식량 조달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곳은 역시 육지의 그 농경지를 갖춘 육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를 갖춘 육지로서 이렇게 후보지를 생각한다면 늑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농경유적 내지는 것으로는 사천 이금동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98년 사천에 있는 항공기능대학 건립예정지에서는 고대인들의 대규모 주거지와 지성묘 등 상당한 정치 세력의 흔적이 발견됐다. 사천 이금동의 지성묘는 땅 밑에 무덤 공간을 만들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얹어 무덤 자리를 표시한 형태다. 이와 같은 덮개돌 80여 개가 항공기능대학 부지로부터 무려 9km에 걸쳐 줄지어 서 있었다. 이금동 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기원전 4세기. 지성묘에선 청동검과 토기들, 정교한 마제 석검 등 지배 세력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들이 많이 나왔다. 이와 같은 무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서부터는 어떤 무덤에 대한 정형화를 잡아내기가 어렵는데 무문토기 때부터는 하나의 무덤이 격식을 갖춥니다. 그게 최초의 형식이 지성묘라는 데 의미가 있고 이 개석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와 같은 돌을 갖다 운반하는 데서는 이 공동체의 공통적인 협업 내지는 분업이 필요한 거니까 어떤 농경사회가 조직화되는 그와 같은 패턴을 알 수 있는 무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부담체 저 지금 담장 있는 저쪽 부분에서 신전으로 추정되는 그런데 지성묘 행렬과 주거지 사이에서는 또 하나의 독특한 시설이 발견됐다. 폭 5m, 너비 29m에 달하는 기둥구멍의 흔적이다. 이곳에 대형 고상가옥이 세워져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청동기 시대의 원형 주거지와 대형 고상가옥. 그리고 갖가지 부장품을 지닌 지성묘. 이 마을을 통해 늑도 교역을 주도했던 세력의 규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육지의 이금동 세력은 어떤 방법으로 늑도에서의 해상 교역을 주도했을까? 지금 삼천포 수도로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 늑도를 지나가서 서쪽으로 진주만으로 향하게 됩니다. 늑도 앞에 이 수로의 이 빠른 조류는 고대인들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늑도와 같은 이 작은 섬에 있어서 이 조류는 육지로부터 사람들이 쉽게 건너올 수 없는 즉 늑도의 천연적인 장벽 역할을 한 셈입니다. 어민들 사이에도 늑도 주변의 조류는 매우 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조류 환경은 이금동 세력이 늑도의 교역권을 독점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늑도 주변의 조류 환경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대방수도라는 곳이 굉장히 조류가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사천과 늑도 사이에는 대방수도라는 좁은 수로가 있다. 대방수도의 유속이 가장 빠를 때가 6.5노트. 옛날 배들이 지나기엔 대단히 위험한 속도다.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가장 센 곳은 진도수도입니다. 명량수도라고 한다면은 유속이 한 11나트 정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늑도가 있는 바로 북쪽 대방수도가 한 4~5나트 정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안을 항해하는 배들이 대방수도만 피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늑도 부근에서는 유속이 2노트 수준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다. 과거에 그 당시의 배들은 그 대방수도를 지나기에는 항해술이 굉장히 더 미진하였을 것 같고 좀 그보다는 더 훨씬 약한 늑도와 창선도 사이를 지나려고 하다가 그 늑도가 마침 지리적으로 좋은 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들이 지나가다가 늑도에 상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늑도는 교역선이 지날 수밖에 없는 고대 항로의 길목이었다. 또한 빠른 조류를 피해 배를 대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정박해 다음 항해를 준비할 수 있는 풍요로운 포구였다. 2000년 전의 늑도는 주변의 조류를 이용해 방어와 교역을 동시에 이뤄낸 천혜의 국제 무역항이었다. 2000년 전 늑도에서는 한중일 간의 교역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항해술이 발달하고 또 교역의 규모가 커지면서 늑도는 국제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더 큰 항구가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된 거죠. 또한 이 한반도의 이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정치, 경제의 중심이 낙동강 유역으로 옮겨간 것도 늑도가 수명을 다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늑도를 통해서 우리는 중국에서 일본에 이르는 고대 항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한중일의 문물을 고루 갖춘 국제성을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남해안 다도해 속에 파묻혀서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의 아주 작은 섬이지만 늑도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이미 한반도에 국제적인 무역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삼국시대가 열리고 화려한 역사가 기록되기 전부터 이 땅의 선조들은 동아시아 교역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던 것입니다.